시작. So what is how we know? 하나님 27이니까 여기로부터 8번 다 했네. 역학제 이제 보조만 남았다 그러지? 오케이. 그래서 원하게 볼 때이기 때문에 잠깐 공식 몇 개를 정리를 하자. 일단 물리학 처음 배울 때는 1점을 알아두는데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에 이룬 거니까 즉 S가 힘의 방에 이룬 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만 알아도 된다. 나 벌써 S까지 썼지만 지금 했어요. 그 다음 에너지라는 걸 되게 되는데 에너지를 쓰면 일을 한다 또는 일을 하면 에너지 쓴다.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치만 사실 때문에 F랑 똑같이 1의 단위가 일주일 있으면 에너지 단위도 일주일인데 힘의 단위 1m 곱하기 이동거리인 1m 곱해가지고 1m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이거는 1뉴턴이 1km/s 제곱이구나. 1m/s 제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왜 이렇게 써도 된다? 뭔가 M 이상해 보이시면 어쩔 수 없다. 됐어. 그 다음 이 정의 이용해서 만약에 알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니까 결국 운동에너지 변화로 나타났었다. 그죠? 이게 1 운동에너지 정리였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또 어떻게 구하는 그 변화량이 이상해. 내가 보존력 얘기했었니? 했어? 오케이. 보존력에 대해서 한 일과 같다. 즉 보존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까지 아마 얘기했었을 거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걸쳐있는 저놈의 보존력하고 기타 등등 개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탄소 포텐셜 했나? 중력 포텐셜은 MGH만 했을 거고 혹시 탄소 포텐셜 에너지 이걸 약자가 몇 점 쓴 걸 알고 있다. 이건 그러고 EP라고 알고 있다. 이거 됐었냐? 2분의 KX제곱 했나? 아 진짜? 별거 다 했네? 되게 많이 했네?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남은 페이지 97, 98, 99가 끝이지? 오케이. 여기에서 일단 제일 먼저 그 98페이지 이시다. 거기에 보존력 그리고 비보존력 개념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번 시간에 대충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다시 얘기를 하자. 보존력 엄마야 영어를 못하겠다. 야 영어 제일 잘할 것 같이 생긴 정민아 컨셉부가 무슨 뜻일까? 응?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 컨셉 보존하자 피자랑 비슷하더라고. 뭔가 뭘 접고 이렇게 보존한다는 뜻이니까 conservative force. 그래서 엄마야 포스가 왜 이래?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F, C 라고 흔히 쓰면 건데 왜 연락이 없지? 궁금하게. 자 보존력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보존력이 된 이유가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한 걸 얘기한다.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 를 보존시키는 힘.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존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얘기다.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후에 얘기한 거고 이 보존력의 성질은 뭐냐면 자 건디 맞춰서 운동을 하는
원래 상태로 왔을 때 원래 상태란 건 원래 위치 그리고 원래 운동 상태 둘 다 포함이다. 그때 보존의 견인은 뭐라고 하지? 경로에 관계없이 명의되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보존 얘기할 때 이미 작용 공간에서 이미 운동한다고 원래 상태로 되돌았을 때 그 힘이 한 일이 0이면 보존력이다 라는 희한한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가진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근데 원래 상태는 위치, 2번 운동 상태 모두 포함하죠. 둘 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어쨌든 보존력이 한일 0이다. 그러면 그리고 보존력이라고 한다는 얘기고 파란색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알았으면 좋겠구만. 자, 그 다음 이 보존력의 잠깐 하나 더. 이 보존력의 쏟아지는 성질 보존력 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 그게 지금 단계에서 보존력이 뭐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쉽게 집어낼 수 있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것들이 보존력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따지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중학교 때 따진 거. 그리고 바로 앞에 했다라고 하는 점의 탄성력. 그 다음 적분이 필요해서 물리2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주겠지만은 중력의 지표 근처에서 있고 우주 끝까지 갈 때는 만명이라는 대신 써야 되는데 만명이라는 포텐셜 구하려면 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할 거다. 적분할 줄 아는 사람. 영화 적분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네. 중력 탄성력, 만일력, 그의 등기력, 그의 자기력, 그의 분자분의 인력, 화학과는 기타 등등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중요한 포인트, 운동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을지 몰라도 포텐셜 에너지는 꽤 많다는 얘기다. 등등등 etc.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네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제일 처음 할 거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겠죠? 그럼 이거 왜 해? 꺼져. 재료부터 시작하자. 역학적 에너지. 영어로는 미케이컬 에너지. 에너지 있으니까 패스. 이 역학적 에너지 이게 뭐냐면 그냥 이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아이씨 큰 부자랑 하리다. 굳이 한 줄의 구경은 이유가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EK,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말했던 EP라고 쓸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였더라? 2분의 1 mkg죠?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지? 도윤아? 포텐셜 에너지 공식
불러 포텐셜 공식 칠판에도 있잖아. FJC가 맞냐? 네. 누가 맞대? 얘뿐만 아니라 탄생이 있으면 얘도 포함해줘야죠. 방금 얘기했듯이 포텐셜은 하나가 아니다. 그 다음 아직 안 배운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띵띵띵띵띵 하고 우와 지우자. 어? 왜 서울에서 나왔을까? 무섭게. 자, 너무 길어서 보기 싫으니까 이 정도만 구경하고 얘들은 날리자. 언젠가 배워도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다시 포텐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훨씬 많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중학교 때 운동에너지 하나, 그냥 중학 포텐셜 에너지 하나, MGH 지번표니까 MGH 플러스 2분의 MV제곱 1점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자, 그 다음 운동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함. 자, 운동 에너지야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고, 물체가 떨어질 때 당연한 얘기지만 중력의 힘 받으니까 그쪽으로 가속 운동하니까 속도는 빨라지거든. 그리고 운동에 지금 거든. 그다음 포텐셜이 떨어지면 높이가 낮아지니까 포텐셜이 감소하다. 즉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을 때 증가한다면 얘는 감소할 거라는 거다. 반대로 올리가 거꾸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그게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있냐? 그럴 수 없지.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한다고 그 양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나? 자, 이럴 때 무슨 방법을 쓰면 되냐면 이 위에 위치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똑같다는 게 증명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체 높이는 일단 h라고 하죠. 그 다음 이 1이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는 곳의 높이는 h1, 이 2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곳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는 h2, 역학적 에너지는 e2. 그럼 여기에서 슝하고 낙하던 물체가 여기에서 가지는 에너지하고 여기에서 가지는 에너지, 여기에서 가지는 에너지, 여기에서 가지는 에너지 다 똑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다. 정확하게는 이 위에 위치한 H1, H2에서 E1과 E2는 항상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정말 다행인 건 중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가속도는 지로 일정, 즉 등가서 동등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운동에서 포텐셜 이제 전환 이렇게 낙하할 때 보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일단 얘의 질량은 M이라고 하죠. 여기의 속력은 V1, 여기의 속력은 V2, V1과 V2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1은 당연하게 2분의 1 M V1의 제곱 플러스 mg H1. 그 다음 이 2는 2분의 1 M V2의 제곱 플러스 mg H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해볼까? 이 1과 이 2가 같다는 걸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죠? A식은 아예 수학적으로 바꿔버리죠. A하고 B가 숫자가 같다는 거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나? 이미의 숫자 A와 B가 같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냐고. 또는 A와 B가 같을 때 등치인 식이 누구냐? 야, 이 나쁜 놈들 여기 수학학원이잖아.
아니 A와 B가 같다는 거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냐고. 수학 문제 식 두 개 띡 떠주고 이 두 식은 같다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기해. 어떻게 하면 되냐? A 마이너스 B는 0. 그렇지. 당연히 빼서 0이면 둘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맞나? 그치? 얘 빼가지고 같다는 거 얘가 빼면 0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빼볼까? 자, 이거 빼면 E1 마이너스 E2는 2분의 1 M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플러스 MG H2 미안 H1 마이너스 H2는 자, 그런데 식이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 그지?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를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을 쓰면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공식 쓰면 된다. 불러라.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2 곱하기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G 곱하기 S 이동거리는 당연히 H1 마이너스 H2만큼 이동했을 거라는 V제곱, 나중 속도 제곱이니까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는 거 같냐? 맞냐? 그러니까 요놈의 식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부호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자. 자, 그럼 2분의 1 M 곱하기 뒤에 거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은 마이너스 2G 가로 틀면 H1 마이너스 H2가 되실 거고 플러스 MG H1 마이너스 H2가 되시는데 여기서 이 날리고 다시 보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MG H1 마이너스 H2 뒤에는 플러스 MG H1 마이너스 H2 깔끔하게 되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증명한 거 이 1과 이 2는 이미 위치에서 같다. 그 얘기는 아무 높이에서 다 똑같다는 뜻이니까 언제나 이 1과 이 2가 똑같다는 뜻이지. 일종의 수학적 귀납법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자, U 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는 증명했다. 중학교에서는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설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자연학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뭐를 배우죠? 당연한 얘기지만 중력만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면 보존방을 작으니까 역학적이니까 보존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탄성이 작을 때 운동에서 탄성 포텐셜의 변화도 증명하고 싶은데 안타깝게 너네가 아직 미분 적분 모르고 삼각함수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지? 도윤아 삼각함수 배웠냐? 그렇지.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차이를 얘기해봐. 네가 배운 게 삼각비냐 삼각함수냐? 삼각비. 그치? 예를 들어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먹냐면 x에 따라서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 적 없지? 그치? 저보다 삼각수 배우고 시작하도록 하자. 이것도 금방 알려줄 수 있긴 한데 일단 패스. 당연히 물리 시간이다. 당연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책의 제목은 탄성력이 작용할 때 운동에서 탄성 포텐셜의 변화인데 책에는 사실 증명이 안 돼 있는 거다. 안타깝게도.
이게 같다라는 결론만 내리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새롭게 정의하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증명력. 얘는 운동해지고 중력, 중력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만 걸었다면 얘는 아주 일반론적으로 접근할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정도는 얘기하고 말해달라고. 자, 그럼 1. 운동의 정리에서 운동의 이제 변화는 누가 뭐해도 W를 한다. 얘가 까먹을까봐 한글로도 이름 적어줄게. 1. 운동의 에너지 정리. 큰일 났다. 자, 그 다음 델타 EP는 마이너스 WC 라고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다. 그리고 사실 이걸 저번 시간에 마칠 때쯤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일 작용 똑바로 물체계라고 하면 그냥 물체라고 생각해라. 내가 안 틀리려고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보존력뿐이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알짜 힘은 보존력의 합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당연히 Wnet 하고 WC가 같아야 돼. 이 WC는 당연히 보존력. 파란색을 쓰자. 여기 W넷은 높여시면 쓰는 것이면 알제임이 아니에요. WC는 보존력이 아닙니다. 또는 그의 합이다. 그러면 그거 스칼로 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차이 날 뿐이네. 이러면 따라서 당연히 델타 EK는 W네. 델타 EP는 마이너스 WC는 물론 마이너스 W넷이 된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해버리면 델타 EK는 W넷, 델타 EP 마이너스 W넷 합해서 이건 되겠죠.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합하면 0. 즉,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잠깐 스톱. 빨간색이 없어 보이지? 맞네요. 빨간색 하나도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괜히 책처럼 희한하게 앞에서는 증명 대충 하고 뒤에서는 증명도 안 하고 이거 같다라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마치 증명처럼 세뇌교육을 시키는 짓 하지 마시고 이미 다 알아낸 얘기 가지고 붙여내면 되는 것뿐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싹을 몽땅다 보존력뿐이라서 그렇다. 즉 다시 얘기하면 비보존력이 없을 때 역학적인 이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해볼까?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작용하는 게 보존력밖에 없을 때 역학적인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얘기지. 그럼 아직 비보존력 얘기 못해서 미안한데 중앙배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찰이나 분기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되어 있다. 그게 그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찰이나 분기 저항이 없을 때란 말 자체가 제일 중요한 얘기다. 그래야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왜냐고 이게 성립하려면 당연히 보존력이 한일이 알제미 한일과 같아야 되니까.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예요? 라고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요 라는 누구나 다 아는 개소리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항이나 분기 저항이나 마찰 같은 게 없을 때 성립하는 법칙이라고 해줘요. 다시 강조하시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존되는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심지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을 안 해도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법칙이었는데 만점이다. 물론 이걸 얘기 안 하고 운동에서 포텐셜 에너지 합해서 똑같은 거요 라고 하면 100점 만점이 빵점이다.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끝내버렸으니까 결국 98페이지까지 끝난 건데 그럼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해졌지. 비보존력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성립한다. 비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게 경우 어떻게 되든 어디서나 역학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문제 풀이는 매우 간단한 수밖에 없다.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보면 다 풀리거든. 잘 쓰면. 그래서 지금부터 칠판에 쓰는 문제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마찰이나 분기점은 싹 다 무시한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풀어놔. 둘 다 중요 가스도는 6.8로 계산을 하자.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못을 달아가지고 실쭉 20m짜리를 써놨다. 물체의 무게는 모르겠다. 공기저항 무시하고. 자, 이 상태에서 전후의 공을 가만히 놓으면 저기에 모시는 것은 보존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쭉 떨어질 텐데 얘가 바닥에 닿았을 때쯤 바닥에서부터 5m 높이 위에 못을 달아놨다. 그랬더니 얘 줄이 여기에 탱 걸려가지고 이제 얘가 탁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공의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는 게 문제다. 자, 다시 정리해주면 이놈의 공 여기에 붙어있다가 가만히 놓으면 얘가 슉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무슨 걸로 싹 돌아가는데 저 속도가 얼마냐라는 거 구해라. 자, 그 다음 이거가 세트 문제인 두 번째는 이제 스키 점프 같은 거 마찰로 보면은 슉 내려와서 여기 스키 점프에서 턱 뛰었다. 여기 그런 내용은 당연히 마찰 없을 거고 여기서 잘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스키 점프에서 평으로 슉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때 스키 점프의 높이가 40m였고 최하점 기준으로 마찬가지 이 최하점 기준으로 날아가는 최고점의 높이는 30m.
이때 이 최고점에서 공의 속력이 얼마인지 구해라. 두 개의 문제가 있다. 얘기한 대로 역할사의 보존 붙이고 여기다 풀수 있다. 비 온다. 여기지요. 뭐야? 왜? 뭐? 어렵다? 이건 계산 문제가 맞다. 계산 문제도 맞긴 한데 모종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책에다 쓰고 그래. 상관없어. 근데 설마 그게 필기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계산용이 아니라 필기용이냐? 속력이 애매한 데서 적혀있네. 나 속력 밖에 그렸는데 니는 이상하게 그려. 1번이고 2번이고 저기서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이건 수평처럼 안 보이네. 혹시 구하시는 분? 그럼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비밀이 뭔지 눈치챈 사람?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역학적인 보존 법칙은 워낙에 같다는 말이지. 문제는 값만 잡고 풀리게 돼 있다. 그래서 문제가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문제 푸는 사람은 헷갈리게 만들어서 문제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게 하는 거야. 왠지 말이야 엄청 어렵게 보이게. 사실 다 쉽거든. 혹시 푸신 분? 아직 못 풀었냐? 감정 못 잡았나? 알겠어. 그럼 예제 1번에서 파란색이 저기 공이 움직이는 경로다, 그렇지? 맞나? 오케이, 그럼 저렇게 공이 움직이는 경로 중 어디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클까? 장미 방금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응? 아니야, 자신을 가져. 어서 제일 크다고? 정민아? 도윤이가 대신 대답해줄게. 도야, 지금 뭐 했냐? 나 못 들었거든. 빨리 얘기해줘. 응?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럼 빨리 물어봐. 뭐라고 했어? 크게 얘기해, 씨. 도윤이가 대신 대답해주면 돼. 그래, 그럼 도인이가 대답해 주겠지 뭐. 오영이 형이 대신 대답해줬대요. 우영아, 네가 대답한대. 아니, 지금 배우기 역학적인 보조인데 당연히 다 똑같지. 그래서 즉, 저 파란색 경우에서 다 똑같다. 능길 2차 힌트. 혹시 풀 수 있겠냐,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 그러면 등식 하나만 풀릴까요? 미지수가 하나니까. 맞나? 그 등식은 뭐냐면 당연히 궁금한 점, 마지막 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부를 다 알고 있는 점이 하나 들어가겠죠. 어딜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둘 다 알고 있는 곳. 질량을 주지않고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2분의 LB제곱 FJ제곱 M 똑같이 들었으니까 걔들 더하기 연결하면 M은 다 날아가는 거야. 어딜 잡을까? 어느 점? 당연한 얘기지만 이 파란색 위에서 여기까지 다 똑같을 텐데 문제에서 구하는 점을 당신 가질 수밖에 없지.
근데 모든 정보가 다 있는 여기죠? 구체적으로 멈춰 있었고 제일 높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포텐셜 즉 값이 둘 다 있다. 자, 그러면 볼까? 여기 에너지 E1이라고 한다면 E1은 멈춰 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m 곱하기 중력과 스톱 G1 곱하기 높이는 당연히 20m겠죠? 줄기량 똑같으니까. 이 2에서는 이건 움직이고 있는 2분의 mv 1제곱 얘를 구해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m 곱하기 g 곱하기 여기에 온테이크 여기까지 10m겠죠? 유치원에서 어쨌든 10m. 그런데 얘들 둘이 같다. 그러니까 얘도 같겠죠? 그러니까 m은 이라는 게 다 나가겠네. 이 G2 쪽으로 넘겨버릴까? 그럼 대충 2분의 1 V의 제곱은 G의 20 마이너스 10이 되신다. 그러니까 V 제곱은 2 곱하기 9.8 곱하기 10으로 198인데 이거는 답이 196이네. 혹시 196이라는 숫자가 익숙하게 들리냐? 같이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라고 했겠지? 따라서 속력은 14m/s. 자, 그럼 예제 2번 답 얘기해라. 2초 정도. 2초 지났다. 도현 쓸 시간 생각을 하라고 이씨. 도현 네가 얘기해라. 저 예제 2번 답 몇 번? 답 얼마야? 5초 준다. 많이 연구했다. 5초 지났다. 그렇군요. 내가 왜 택도 없이 2초, 5초 많이 계산하라고 했을까? 뭔 뜻이 있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얘가 정지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떨어진 높이 지금 미치는 감소는 10m. 얘도 똑같이 10m 떨어졌죠? 즉 보기에는 1번하고 2번 문제가 완전 다르다고 해도 계산은 똑같다. 둘 다 위치의 감정이 똑같고 운동의 측량이 똑같을 거라는 얘기는. 자, 다시 놀라운 얘기지만 1번하고 2번은 완전히 동일한 문제다. 못 믿겠으면은 이것도 한 번씩 써볼까? 여기에서 총 역학적 엔진이 2번, 여기에서 총 역학적 엔진이 2라고 하자. 그러면 너 쓰기 진짜 귀찮은데 2원은 mg 곱하기 40 2는 2분의 1 mv의 제곱 v를 알아내야 되죠. 플러스 mg 곱하기 30 둘이 같다 놓고 시겠으면 다시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고 2분의 1 v 제곱은 g의 40 마이너스 30이지? 여기까지만 계산하자. 그래서 어차피 똑같다고. 즉 결국 두 번째는 높이는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뒤에서 똑같으니까 당연히 자 V도 똑같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모든 부분에서 역학적인 게 똑같다. 그럼 우리가 제일 편한 문제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구하라는데 그리고 초기적 분수인데 각 같다고 풀리면 무조건 풀린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하고 전혀 다르게 생겨서 완전히 동일한 문제다라고 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역학적인 보존 없이 문제 자체가 감만 잡으면 그렇게 쉽기 때문에 감을 어떻게 하는데 주력을 한다. 즉 풀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 역학적이고 보존된다는 거. 최악의 경우에 다 다르다는 결과가 어쨌거나 초기적으로 넣자면 이 K 제로 플러스 이 P 제로는 이 K 플러스 이 P라고 표현은 풀리게 돼 있다. 식의 항이 증가뿐 뿐이지 보통 이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빵으로 주는 것 뿐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식의 때는 다 풀리게 돼 있다. 문제를 쪼개놓든 말든. 그래서
워낙에 쉽기 때문에 미치도록 쉽기 때문에 맞네. 여기 있네. 98페이지 옆에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EP1 플러스 EK1은 EP2 더하기 EK2 이걸 다 풀린다고 돼 있죠? 진짜로 쉽다. 단 네가 문제 겁만 먹지 않는다면 얘기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내용은 엄청나게 쉽다. 다만 문제를 봤을 때 무서워 보이는 것뿐이다. 자, 그럼 문제나 볼까? 그냥 교문제는 무서워 보이는 문제가 있네. 9번. 별거 아니다, 그치? 자, 9번 잠깐 볼까? 약점이 뭔지. 처음에 높이 H라고 줬다, 그치? 근데 문제는 라지 H가 얼마인지 안 줬지? B는 최하점인데 V가 얼마인지를 안 줬어, 그치? 그런데 C 보니까 높이가 1m고 성능은 4m/s라고 줬지. 질문이다. A, B, C 중에 누가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클까? 물론 다 똑같이, 그치? 그럼 누굴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쉬울까? 당연히 모든 단수가 다 있는 C. 맞나? 그럼 이거 B하고 똑같다라고 풀면은 B에서 V를 구할 수 있다. 물론 C에서 구한 건 A도 같으니까 MG 라지 H는 C에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놓고 풀면 다 풀리겠죠? 이렇다고. 다 이렇다고. 야, 10번은 별표해놔라. 전형적인 눈속임이다. 생각의 착각을 이용하는 거다. 당연하게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데 문제는 공이 1m만 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다. 용출 누를 때까지 계속 떨어지죠? 그 생각하면 틀리게 만든 거다.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지고 푸는 건 일단 10번까지 갈 거야. 그 다음 뒤에도 절반 구별 돌려볼까? 1이 5번은 2라고 에너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 10번은 너도 읽어봐야겠다. 넘어가자. 와, 12번도 종합해. 운동량하고 에너지하고. 12번은 에너지 보존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해놓고 다시 이제 딱 한 페이지 남아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실까? 여기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실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아까 사진이 이미 다뤘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였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될 때는 당연히 비보존력이 작용될 때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비보존력 먼저 읽고 넘어가자. 동그라미처럼 비보존력 99페이지에 공기 저항력, 마찰력 동그라미 중학교랑 똑같다. 여기서 당연한 거나 마찰력 등 중학교 때 이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비보존력이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비보존력이란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고등학교는 그 비보존력을 비교적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비보존력의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점선이나 기타 등이 더 많다 이트. 네, 그럼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비보존력이 다 작용시키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다. 사실 같은 뜻이긴 하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미 끝났다. 역학적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는 비보존력이 작용할 때다. 즉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작용할 때다. 자, 그래서 일반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마찰력, 공기저항이 작용할 때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했는데 이때는 R자임 1을 해도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머지 힘에 대한 1로도 바뀌는데 그게 결국은 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제일 쓸데없거든. 왜 하필 열이 제일 쓸데없는가는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어쨌거나 역학적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됐다는 얘기다. 정확하게 열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만큼. 자, 그래서 역학적이니까 보존되지 않는 예라고 했는데 구름에서 떨어진 빗방울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보통 구름의 높이가 최저 높이가 1km 정도 되거든. 1km 높이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얼마가 될까? 중력가스를 10으로 계산하고. 그러면은 간단하지?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h제곱 나오면 2 곱하기 10 곱하기 1000 즉 2만은 v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죠? 그럼 v는 루트 2 곱하기 100m/s다. 즉 대충 140m/s 정도면 그 시속으로 바꾸면은 대략 시속 200km 정도 나온다. 아 시속 잠깐 다시 36km/h가 10 아니 잘못했다 미안 36, 72, 108 32 대략 100km/s 그럼 140이면은 시속 500km 나온다. 즉 빗방울이 네 머리에 시속 500km 찍힌다는 얘기야. 1km 높이에서 구름에서 떨어져도 물론 그 정도의 빗방울 속도면은 뚫린다 사람 몸. 즉 질문은 이거지. 대체 빗방울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데 자유낙하한다면 왜 사람들은 비 맞고 안 죽을까? 답은 빗방울이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참고 저 빗방울이 최종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속도를 중간 속도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만다 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자, GF 중간 속도 영어는 터미널 벨로시티 영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VT 일단 친구에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항력 공기 저항 같은 거가 마이너스 BV 일단 식으로 나타난다. 저기 B는 일종의 상수라고 생각하고 V는 알다시피 물체의 속도야. 즉 속도가 빨라지면 저항력이 커진다는 얘기다. 자 그럼 어떻게 될지 잠깐 볼까? 자 여기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처음엔 속도가 빵이겠지? 그러면 이 빗방울은 중력은 작용하는데 그 반대방향은 D는 0이다. 그래서 처음엔 잠깐 동안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중력은 m제로 똑같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그죠? 이 속도가 생기면 이거는 저항력이 0이 아니라 약간의 저항력이 생긴다. 속도에 비례하는. 물론 아직은 중력이 저항력보다 크니까 당연히 밑으로 속도는 더 빨라지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면 빗방울이 더 빨라졌을 테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 속도인 VT 중간 속도에 도달했다 치자. 그럼 이때 저항력도 상당히 커졌을 건데 이 저항력이 충분히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중력과 크기가 같은 순간이 온다. 물론 이때 이 저항력의 크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BT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때부터는 아이씨 거꾸로 꺼졌다. 이때부터는 이 통력이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중간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중간 속력이 더 빨라질 수가 없으니까 얘도 더 이상 빨라질 수 없겠죠. 커질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속도에 도달하면은 물방울이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게 된다. 그럼 그때 조건은 뻔하지. mg하고 BAT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 따라서 공기 저항에 대한 식, 즉 공기 저항이 이렇다라고 하면 B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뭐냐면 B분의 M G가 최대 속도가 된다. 저걸 존당 속도라고 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 고작 5m 내리고 분당 속도에 도달한다. 거의. 그 얘기는 1km에서 떨어지든 100m 높이에서 떨어지든 10m 높이에서 빗방울이 생겨서 떨어지든 네가 맞을 때 속도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죽는 거야. 만약에 공기 전환이 없었으면 비 맞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 진짜 절대 속도, 그러니까 자연낙하는 속도 머리에 맞으면 머리부터 눈곱까지 들려. 끔찍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거의 그래프가 밑에 보는 것처럼 빗방울이 속력변화가 일어나다 처음에는 거의 중요한 가속 빠르다가 나중에 조금씩 중간 가속 공기 전환이 커지니까 속력의 증가분, 즉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속력이 일정해진다. 혹시 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무슨 그래프인지 알아볼 수 있겠냐? 아니 이런 그래프 본 적 없으십니까? 자,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속도는 중간 속도 VT가 되신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속력이 처음에는 거의 자연낙하급 근데 기울기가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서 점점 돌아갔어야 되는데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VT가 일종의 점근선 역할을 하지 않냐? 저런 그래프 본 적 있을 텐데 본 적 없냐? 일단 그래프 아니야? 미안 잘못했어.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 처음 보시는 거예요. 붙지 말자. 패스. 너무 어려운 얘기 맞아. 자, 그다음 진자같이 물체의 주름에다 흔들어 놓으면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 멈춘다. 왜냐고? 공기 전환 때문에 열로 바뀌어서 또는 소류 에너지로 바뀌거나 기타 등등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만약에 진공에서 한다면은 열만 나오는데 그럼 좀 더 오래 버티긴 한다. 자, 그다음 운동장에서 공은 운동장에 굴러가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이거 움직이다 멈췄으니까 힘이 작용했고 그 힘이 마찰력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보다 에너지 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다시 정리하자.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있으면 보존 안 된다. 그 다음 이 단어에 끝내고 싶은데 말이죠. 아니야. 99페이지 남은 거 있어.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저항이 있으면 보존 안 되는 거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포함한 총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볼까? 비보존력, 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부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포함한 총 에너지는 무조건 또 보존되게 돼 있다. 즉, 총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증명 어떻게 하냐고? 못했다 하지. 그냥 그러려니 해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법칙의 시간적인 대칭성, 즉 과거나 미래나 물리법칙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면 에너지는 보존될 수밖에 없다. 우주 전체적으로. 이런 걸 T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T 대칭성을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운동량 보존은 앞에서 배웠을 거다, 그치? 그 운동량 보존은 사실 공간 대칭성 때문이다. 이른바 패러티 대칭성, P 대칭성이라기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된다. 즉, 물리학에서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은 각각 시간과 공간의 대칭성 때문에 성립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패스하자. 아니 그리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반대로 에너지가 보존량이라고 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에너지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 원자탄의 원리. 원자 fusion이 터질 때는 그 터뜨리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나오거든. 즉 없던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그치 도윤아? 둘이 사귀냐? 저 봐라 정리 분리하면 아무 표정 없다 저거. 네. 자 그래서 그때 잠깐 사실 에너지 보정 법칙이 깨진 거다. 아무만 생각해도 투입한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나오거든. 물론 그 순간에 에너지 보정 법칙은 다시 성립한다. 왜 그런지만 찾으면 되니까. 즉 에너지 보정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로 빠져나갔을까를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핵폭발이 일어날 때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감소하는 어떤 양이 있거든. 질량이 줄어든다. 그럼 질량이 에너지였네 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거야.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진 적은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한 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역학전에 결국은 안 깨진 게 된다.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다. 믿어라.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수육제는 물론 누가 잘 적어놨네. 얘 이거 혹시 숙제였냐? 112까지? 숙제였나? 면허관이 빠른데 숙제였냐 아니었냐? 숙제였을 거야 그치? 네. 근데 어쨌든 저번 시간에 덜 끝낸 것도 있으니까 다시 숙제 111페이지까지 이번 시간 일단 패스하자. 기왕 시작한 거. 그리고 열과 연력학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0분까지지? 2분, 3분, 몰라 2분, 3분 쉬자 잠깐. 10만 원 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달리고 조선 천지의 가lec자님 너가 교육실에다 알려줘. 되겠냐? 이상분은 이 상분이면 더 아이쇼. 아니 천원인가? 아이쇼 나온다. 네가 살기. 뭐? 네가 몇 살? 레스. 네가 살까? 내가 먹을 수 내가 살기. 밖에 없던데. 편의점 가는 오이씨 2,3분이랬는데. 근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초딩들. 둘이서 뛰어오니까 쟤들이겠지. 애들이 뛰는 거 보면 그럴 때마다 놀라워. 어떻게 저기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아이고, 연락하고
쉽게 가야 되겠다. 잘 뛰더라.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자. 사실은 땅마에서 좀 오버해서 나갔다. 어머 지금 그렇게 하면 너네가 다 죽을 것 같아서 쉽게 가자. 아마 이건 증명 안 할 건데 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결론은 다 쓸 거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적분, 미분 이상이 들어가면 다 뺄 거야. 자 어쨌든 처음에는 맛배기, 온도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섭씨, 절대 온도 말고 스타틱 하면 옆에는 활성 온도까지 더 얘기를 할 건데 온도의 개념 첫 번째 초딩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하다.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아마 이 책에도 온도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정의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 물체가 뜨겁다는 게 뭔 소리죠? 과학적으로 또는 차갑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과학적으로. 이 두 말은 둘 다 비과학적인 말이에요. 왜냐고 느낌이 다른 거니까. 또는 생활 분야로 조금 끌어내리자면 뜨겁다라고 하면 지금 평상시의 온도에서 내가 느끼기에 온도가 높다는 뜻이다. 높아진다는 뜻이다. 즉 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뜨겁다고 느낀다. 그다음 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차갑다고 느낀다.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볼까? 여기는 0도씨의 얼음 위에 있다. 얼음 위에 깔아져 있지? 그 다음 여기는 36.5도씨의 체온 정도의 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온도가 높은 열탕 정도로 되는 50도씨의 물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럼 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왼손은 0도씨 물 평당, 오른쪽 손은 50도씨 물 평당. 어때? 됐다 진짜. 그럼 당연히 왼손은 차갑고 오른손은 뜨겁다 라고 느낄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그 상태에서 이 두 손이 동시에 36.5도의 체온 정도의 물에 옮기면 얼음 물에 있던 손은 따뜻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있던 손은 시원하다고 느낀다. 차갑다고 느낀다고. 참,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뜨겁다 차갑다는 네 감각이고 그마저도 온도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이다. 온도를 재는 감각이 아니란 얘기다. 자, 그래서 저 정의 제발 좀 빨리 쓰여졌으면 좋겠구만. 애들 헷갈리게. 온도가 왜 뜨겁다는 개뿔. 무슨 그런 헛소리. 자, 그래서 너는 제발 저렇게 얘기하지 마. 온도가 뭐냐 할 때 뜨겁고 차가운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마. 제발. 자, 그럼 그 위에 더 위의 학년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잠깐 볼까? 중딩되는 온도 얘기가 입자의 운동이랑 섞여서 나오죠.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입자, 운동,
자꾸 돌아가는다. 자, 그 얘기는 중학교 수준에서 이미 온도가 높다? 단순히 입자 온도가 빠르다고 해석이 되고, 온도가 낮다? 입자 온도가 느리다고 해석이 된다. 문자도 입자 온도가 빠르다라는 말은 온도가 높다고 바꿔 쓰고, 온도가 높다 안 입자 온도가 빠르다고 바꿔서 생각하면 문제가 더럽게 쉽게 풀린다. 즉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온도의 개념은 이거다라는 얘기다. 자, 그럼 계속 고딩 정의는 뭘까? 지금 배우는 부분이야. 물리와 대표적인 최소한이다. 그때도 온도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금 뒤에 배우겠지만은 아니 지금은 아마 안 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할까? 그때도 분명히 입자 이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쓰는 김에 하는 건 다 쓰죠. 대딩 사실 대학교 1학년 정도에서 좀 이미 배우는 개념인데 좀 더 수식화가 돼가지고 정의를 아예 써버리죠.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2분의 3 곱하기 볼트면 산수 곱하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아예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했지. 운동으로. 자, 그럼 이제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정의에서 제일 이질적인 게 뭔지를 찾아볼까? 중학교 때도 입자의 운동하고 되겠고, 고딩 때도, 대딩 때도 전부 다 운동에 연결돼 있죠. 근데 보다시피 초딩의 정의는 운동이랑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틀린 정의라고 하고 싶어. 아니. 즉 최선 온도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입자의 운동이라는 개념도 같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온도 스케일. 섭씨 온도라는 게 있다. 온도는 따뜻한 정도라는 뜻이가 됐다 치고 앞에 섭씨는 뭐냐면은 성씨가 섭씨인 사람이 정한 온도라서 섭씨 온도다. 도희가 전생 김씨 온도가 될 뻔했었다. 도희가 김씨니까 그렇지? 우연히가 전생 최씨 온도인가? 참 어쨌든 저 성씨 얘기다. 성씨 섭씨란 사람이다. 근데 진짜 섭씨가 아니라 원래 이건 셀시우스인데 좁은 놈들이 셀시우스가 발음 안 되면 얘 섭씨라고 해버렸다고. 셀시우스 디그리. 야, 이거 영어로 읽어봐. 25도씨. 자, 이걸 어떻게 했냐? 25 도씨인가? 어떻게 읽어? 25은 디그리? 이거 뭐라고 읽게? 셀시우스로 읽는 마찬가지로 이상한 나라에서 쓰는 파렌하이트라는 스케일도 있는데 이 정도 한 50도 정도 되지? 100 디그리 파렌하이트라고 읽는 그냥 참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섭씨 온도라고 하는 셀시우스 온도라고 하고 보통은 이 온도를 나타내는 약자는 T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온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셀시우스가 정한 온도는 액체의 선팽창을 이용해서 온도를 정한다. 간단히 그냥 온도계 만들어서 온도계 쟀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계 만들어가지고 조금 반으로 물을 밀어올리니까 물이 부비의 선팽창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지. 기압에서 순수한 물이 어느 점을 0도씨로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한 온도다. 자, 요거 얘기가 좀 애매할까? 온도계 9분. 그 다음 여기에 모스가 통해서 온도는 다시 쭉 온도가 올라갈 건데 그 중에 물이 어느 점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 0도씨. 그 다음 물 조절 끓을 때 온도를 재가지고 이걸 100도씨.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단순히 100등분 했다는 게 중요하다. 액체의 상팽창을 이용한 거다. 즉 이 원리 그대로 써먹는 게 사실 온도계라고. 사실 이쪽 방이 사실 상팽창 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0도씨 1기압에서 순수한 물이 끓는 온도는 약 100도씩에 정확히 100도씩에 도윤아 0도씨 1기압 0도씨인데 1기압에서 순수한 물이 끓는 점은 정확히 100도가 약 100도에서 끓는 걸까? 응? 다시 못 들었어. 좀 더 크게 얘기해봐. 네, 정확히 100도다. 왜냐면 물이 정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1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을 재봤더니 온도계로 재봤더니 그 온도계가 비춰가지고 105도를 가리키고 있다. 무슨 뜻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당연히 온도계가 잘못된 거다. 당연히 온도계가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현재 이게 제일 기준으로 쓰이는 온도고. 자, 그 다음 얘기하기 싫지만 진짜로 싫지만 아쉬운 거는 게 있죠. 책에서 구석탱이를 밀려놨는데 그래도 싸요. 이건 파렌하이트 철장 누구니까 파렌하이트 디그리. 그러면 파렌하이트 H가 어디 들었는지 까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뭐였죠? 보통 F를 쓰는데 사실 쓴 놈이 병신이에요. 자, 그래서 화씨온도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은 파렌하이트라는 놈이 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액체의 선팽창의 경우 똑같다. 그런데 원래 기준을 얘기해 줄게. 어떻게 정했냐 하면 모종의 종류의 부동에게 어느 점과 체온, 산업 체온 얘기다.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파렌하이트가 특이한 점은 기준을 3개 잡았다는 거다. 그럼 2개만 잡으면 100등분하면 10등분하면 50등분하면 120등분하면 내 맘대로인데 그러니까 섭씨온도 셀시우스 100등분 했고 얘는 그런 자유가 사라졌지. 기준을 잡은 점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 점을 정확하게 등분할 수 있는 임금이 필요했다. 그랬더니 이게 212 등분을 하면 정확하게 쪼개진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부동하게 어느 점을 0도 파렌하이트로 체온을 갖다 버리고 물의 끓는 점은 그래서 212도 파렌하이트가 된 거다. 이쁘지? 부동의 원초도 나도 모르겠는데 100보다 210을 이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제정신이 아니지. 자, 그런데 이 파렌하이트랑 멍청이니까 정한 기준이 완전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 기준을 삼은 것 중에 체온이 있지? 사람마다 체온이 똑같은가? 아니지. 그래서 저놈의 체온이란 정의 부동에게 어떻게 농도 잘 맞추면 어느 점 맞출 수 있다 치고 그것도 사실 쉽지 않다. 즉 기준 3개 잡았는데 좋게 봐줘도 1개는 틀렸고 나쁘게 보면 2개나 기준이 틀려먹었다는 얘기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바꾸게 되는데 수학습에도 먼저 정한 셀시우스 온도의 기준이 똑같은 걸 쓴다. 물의 끓는 점, 물의 어느 점, 젠장.
물의 어느 점 그리고 똑같이 물의 그런 점. 즉 이 기준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접하시원도 이렇게 써버리지 멋있는 놈이지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스케일 맞춰가지고 다시 재보니까 타인스가 그래도 물의 어느 점이 상수가 나오는 32도 파렌하이트 정도가 나왔다. 그다음 물 끓는 점은 아까랑 같은 기준이니까 212도 파렌하이트 그대로 썼지. 그래서 파렌하이트는 지금 듣기에는 정의가 개딱 같아졌다. 얘기하면서 물의 어느 점을 32도 파렌하이트, 물의 끓는 점을 212 파렌하이트로 정하는 온도라는 식으로 희한하게 정의가 돼버린다. 책에서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우여곡절도 있었고 잘 따져보면 32라는 숫자와 212라는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수능 숫자도 아니다. 따라서 화시 온도는 다음에 쓰지 마. 그래서 앞만 봐줘도 좋게 봐줘도 쓰잘데기 없는 하나밖에 없는 온도다. 그래서 이 온도를 쓰는 구간 정상이 아니다 라고 친구 안 묻고 싶은데 하필 걔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나라야. 그래서 그래서 책에 구석탱이라도 나온 거다. 엄청 슬프다. 자, 그럼 아까 쓰잘데기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하도 기초교육이 불성실하게 해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다 몰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더 큰지. 도윤아 마이너스가 2가 크게 마이너스 3이 크게. 똑똑하다 그지? 근데 그런 거 모르는 놈들이 있다고. 어른이 돼서도. 어디냐고? 미국이나. 즉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계산이 드럽게 약한 놈들한테는 사실은 화시온도가 쓸모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 정한 기준이 부동액의 어느 점. 부동은 알다시피 웬만하면 안 나온다. 즉 평상시에 자연 제급에 빙하기 비스만 느리하게 오지 않는다면 화시온도는 정상적인 기온에서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산 서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상한 나라에서는 화시온도가 그나마 쓸모가 있다. 왜냐면 항상 플러스니까 숫자가 크면 따뜻합니다. 거기에 억지로 장점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섭씨 온도는 0도에서 100도 즉 물의 어느 점에서 어느 점 사이를 100분만 했다. 그 얘기는 1도 차이로 구분할 때 100분의 1밖에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32도 파렌하이트, 212 파렌하이트 같이 180등분이 되죠. 즉 대충 200등분. 그 얘기는 온도의 변화 1도 차이가 더 민감하게 변한 건 화시온도가 맞긴 하다. 즉 섭씨온도가 1도 오를 때 화시온도가 1.8도나 오르니까 반대로 화시온도가 1도 오를 때 섭씨온도는 고작 0.5 정도 오르니까 맞나? 맞네. 0.5 정도 오르니까 사실 화시온도의 변화보다 섭씨온도의 변화가 좀 더 둔감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30도하고 32도 차이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화시온도는 2도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큰 차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어딜 봐도 화시온도 쓸 데가 없어 보인다. 그지? 자, 그래서 화시온도 따위는 몰라도 된다 라고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알겠냐? 화시온도 자료도 없구나. 자, 어쨌든 결론. 화시온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리버도 좋다. 자, 다음 도대체 왜 이 시간쯤이면 배가 고픈 거냐? 야, 오늘 비 오기로 했냐? 왜 비 오는 거지? 차가 얼마인데 오늘이? 나한테 비 오는데 오늘 걸어가야 된다고. 자, 오늘 이걸로 거의 끝일 것 같네. 절대 모르고. Excellent.
라고 쓰니까 분모가 생각난다, 그치? 예술부터 먹었냐? 왜 그렇게 좋아해? absolute 템퍼러처럼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낼까? 약자는 라지 T를 보통 많이 쓴다. 그 스몰티보다 더 셀 것 같다, 그지? 자, 그래서 절대로 늘 그렇듯이 입자, 동, 이, 멈추는 영하 273.15까지 물어도 돼. 를 0 켈빈으로 정의한 온도다. 이거 힘들어. 자, 그래서 일단 영하 273도 C에서 입자운동이 멈춘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고, 제대로 그리면 그럼 왜 저기를 기준을 했나라고 하는 것도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중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지식이다. 기체는 부피를 가진다면, 그지? 예를 들어 풍선에다가 공기를 가둬두면은 풍선이 부푼 상태를 유지해, 그지? 왜 그렇게? 기체의 부피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 당연히 그러면 기체가 용기 병렬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는 충돌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다. 즉 기체 입자가 움직이다가 벽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때 전해진 충격력 때문에 기체의 부피라는 게 생긴다. 그럼 위에서 입자운동이 멈췄다는 뻔하지? 입자가 움직여야 충돌하고 충돌해야 부피가 생기지. 그럼 입자운동이 멈췄다는 건 뭘 보면 돼? 당연히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기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상 기체 얘기하는 거. 자, 그럼 이걸 나타내는 중요한 법칙이 있었지. 찰스의 법칙이고. 샤베의 법칙을 말로 먼저 얘기하면 샤베의 법칙은 중학교 책에도 샤베의 법칙을 얘기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안 써놨다. 중학교 얘기잖아. 거기 없어. 자, 그래서 샤베의 법칙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0도씩 부피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런 겁니다. 그 식을 나타내면 기체 부피는 0도씩 대 부피에 비해서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그러면 0도씩 대 부피에 273.15 기차에서 273분의 1씩 증가한다고 하죠. 이게 샤베의 법칙인데, 그럼 입자운동이 멈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려면 부피가 0이라고 좀 풀면 되겠죠. 이러면은 여기에서 영하 273도가 되면 부피가 0이 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체 입자운동이 멈추는 온도라면 결국 샤베의 법칙에서 찾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대략적으로 온도가 T 증가할 때 여기가 0도씨라고 하죠. 그럼 0도씨 때 부피가 V0 세로 충분 V0.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0도씩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건 어쨌든 조금씩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반대로 온도를 맞추면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사실 실제 기체는 그 전에 격화가 되지만 이상 기체의 경우는 계속 기체를 들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온도에서 부피가 빵이 됩니다. 이 온도가 방금 계산한 영하 273도씨라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유나 이거 스몰 t 즉 섭씨 온도가 기체 부피랑 비례한다고 할 수 있나? 지금 얘가 비례 그래프가 맞냐 봐봐. x, y 이렇게 되면 이거 비례 그래프 맞나?
맞다고? 여기 수학 학원인데 비례는 y는 ax 꼬라지 때 비례라고 하지 않냐? 즉 자기 원점 기준은 이렇게 돼야 이게 비례다. 얘는 비례 아니다. 자, 그 얘기는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섭씨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래서 중학교 책에 있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행업체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잘 써놓고 샤베의 법칙은 제대로 된 책에는 단 하나의 책도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 안 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하죠. 적어도 책은 안 틀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 근데 학생들이 그 두 개를 싸줘서 보일은 반비례, 샤벨은 비례라고 외우고 앉아있지. 죽으려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비례가 아닌 걸 더 병적으로 싫어하는 게 수학자. 얘는 영어로 보면 물리학자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비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뭐겠까? 수학에서 맨날 하는 축이동이지. 즉 온도의 축을 273만큼 이동시키고 그런 다음 이놈의 그래프의 온도를 세로 온도, 구체적으로 절대 온도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온도하고 기체의 부피는 당연하게 비례하게 됐다, 그죠? 그럼 물리학자들은 이게 더 좋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단순히 샤베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온도를 축이동하는 거 그리고 세로 온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y축을 마이너스 273만큼 온도축을 슉 이동했으니까 결국 라지 t하고 스몰 t의 관계는 당연히 273만큼 차이가 날 거다. 더하기 이게 빼기 이게 당연히 더하기다. 헷갈릴 필요가 없네. 얘가 0 켈빈일 때 실제 용도는 273도씨인데 즉 영하 273, 마이너스 273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플러스 273이죠. 괜히 저 플러스 마이너스 도박하지 말고 그냥 절대온도, 섭씨온도 영하 273도씨가 0켈빈이다 라고 한 걸 떠올리면 금방 식은 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 T는 273 플러스 스몰 T라고 하는 게 스몰 T가 뭐야? 섭씨 온도고. 그 다음 관계는 괜히 외울 필요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섭씨 온도 영하 273, 이 절대 온도가 영하 켈빈이랍니다. 참고 여기 K는 켈빈이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정면식이라고 하지만 일단 10분 정리가 됐다. 끝. 그 다음 아씨 1분 남았네. 하나 빠지면 자 여기서 아는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마저 하자.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정도 그늘 사이 100등분 여기 120등분이니까 아까 섭씨가 1도를 되면 하씨는 1.8도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화씨하고 섭씨의 점은식이 있는데 화씨 온도를 구하고 싶다면 섭씨 온도가 변하는 거에 1.8을 곱해주면 되겠지. 구체적으로 100분의 115, 180, 5분의 9라고 책에 표시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변화에서 폭은 맞았다. 근데 기준이 다르죠. 섭씨 온도가 0도일 때 화씨 온도는 이미 32도다. 그래서 요식 1 쓰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점은 가능하다. 물론 이놈의 식도 외울 게 아니라 이 멀리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식이야. 아, 얘 또 뒤집어서 얘기했어. 이 나쁜 놈들 진짜 그냥. 아씨 미워 죽겠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데시벨에서 100도 파렌하이트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40도 정도도 안 된다. 이러고 가자. 끝. 이야, 재빠르다. 재빠르다 정민아. 에이씨. 예쁘다.